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추얼 메모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배운 거는 각 프로세스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그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메모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빔 프레임을 찾아야 되는데 빔 프레임이 없을 경우에 빅팀 프레임을 하나 선정해서 그 페이지를 내보내고 읽어드릴 페이지를 그 위치에 집어넣는 글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빅팀 페이지를 뭘로 선정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어요. 그걸 어떤 걸 선정하냐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의 성능을 너무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빅팀 페이지를 향후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페이지를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본 알고리즘이 List Less Used LRU라는 알고리즘이었고 그거를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알고리즘으로 클락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배우면서 한 가지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이 프로세스한테 몇 개의 프레임이 할당되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제 빅팀을 선정하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 이 프로세스한테 각각의 프로세스한테 프레임을 몇 개씩 할당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allocation of frames라는 거예요. 프레임의 할당.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고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한테 얼마나 많은 프레임들을 할당을 해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 사항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의 페이지는 필요하다. 이런 인스트럭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기기지만 옛날에 IBM 370 머신 이런 서버가 있었는데 이 IBM 370 머신에서 제공하는 인스트럭션 중에 ssmov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6개의 페이지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자체가 6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이고 그게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자체가 두 페이지를 보장을 받아야만 인스트럭션 패치에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스트럭션에서 접근하는 일이 여기 이 메모리의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저 주소로 옮겨라 라는 명령인데 그러면 그 옮길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현재 있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을 수 있고 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옮겨질 주소가 하필이면 페이지의 끝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것마저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하나를 수행할 때 페이지 폴트 없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6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스트럭션 하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하는 중간에 페이지 폴트가 나서 인스트럭션을 다시 수행해야 되는 페이지 폴트 처리 이후에 다시 수행되어야 되는 일을 최소한 막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6페이지는 있어야 인스트럭션 하나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만약에 6페이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재수 좋게 from이나 to에 해당하는 주소의 데이터가 한 페이지에 쏙쏙 들어가면 페이지 폴트 없이 수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무조건 인스트럭션 수행 과정에서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은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게 돼요. 운 나쁘게 인스트럭션도 두 페이지에 걸쳐 있고 데이터도 두 페이지에 걸쳐 있고 목적지도 두 페이지에 걸쳐 있게 되면 5개의 프레임만 할당되었다고 했을 때 이 인스트럭션 자체가 수행이 불가능해요. 하다가 보면 계속 페이지 폴트가 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리퀘어먼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뭐 한 프로세스에 6페이지 할당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당이 되죠. 당연히 할당되는 거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이에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자주 접근되는 페이지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게 좋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페이지 폴트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프 같은 경우는 그 루프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와 그 데이터, 그 루프에 들어가 있는 인스트럭션이 접근하는 데이터, 그것들은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어야 루프를 도는 동안에 페이지 폴트가 나질 않죠. 그죠? 즉 자주 실행되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로컬리티, 이 로컬리티에 포함되는, 즉 자주 접근되는, 현재 자주 접근하고 있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이것들은 메모리에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이 프로그램의 로컬리티에 해당하는 것들은 메모리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프레임이 충분히 할당이 되어야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제 워킹셋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프레임을 할당할 때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룰 건 두 가지예요. Fixed Allocation과 Priority Allocation, 이 두 가지만 일단 다루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Fixed Allocation은 프로세스의 크기에 따라서 고정적인 프레임의 개수를 할당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크기를 고려해서 할당을 해주면 Proportional Allocation이라고 그러고요. 난 크기 같은 거 고려 안 할래, 그냥 모든 프로세스한테 똑같은 양의 프레임을 할당할래, 그러면 Equal Alloc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프로세스의 개수가 5개다, 그러면 한 프로세스당 20개씩 할당하겠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죠. Proportional Allocation도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크기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주는 방식인데, 프로세스 PI의 크기가 SI라고 하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의 그 크기들을 다 합한 걸 S라고 그러고, 그리고 프레임의 개수, 총 개수를 M개라고 할 때 각각의 프로세스한테 할당되는 프레임의 개수 AI, 프로세스 I한테 할당되는 프레임의 개수는 모든 프로세스의 크기 분의 그 프로세스의 크기, 이게 비율이 되죠. 비율 곱하기 총 프레임의 개수,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한테, 그 프로세스한테 할당되는 페이지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방법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프로세스의 단순 크기가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할당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Proportional Allocation. 자, 다음 Priority Allocation은 사실은 Proportional Allocation 기법인데, 단지 사이즈를 기반으로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비례적으로 프레임을 할당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빨리 끝이 나야 되죠. 일을 빨리빨리,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한테 메모리 프레임을 더 많이 줬을 경우 페이지 폴트가 적게 발생하겠죠. 그럼 적게 발생할 테니까 더 IO가 별로 없을 거고, IO가 없으니까 프로세스가 IO를 기다리는 시간도 없을 거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쓸 수 있고, 그러면 빨리 끝이 날 수 있을 거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한테는 메모리를 조금만 할당해가지고 조금만 할당하다 보니까 IO가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IO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웨이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빨리 끝나게 하고 낮은 프로세스는 좀 천천히 끝나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더 많은 프레임을 할당하겠다 하는 방식이 Priority Allocation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처음에 딱 우리가 프로세스들한테 프레임을 딱 줬을 때 그게 정확하게 그냥 우선순위든 사이즈든 정확하게 정말 그 프로세스의 동작 행태를 잘 반영해서 줄 수 있다면, 미리 다 알고 줄 수 있다면 좋은데, 줘 봤더니 어떤 프로세스는 페이지 폴트가 거의 안 나는데,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는 너무 부족해서 페이지 폴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처음에 미리 정확하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단지 우선순위라는 숫자만 가지고 준다는 게 정확할까? 사이즈라는 것만 가지고 주면 정확할까?
우리가 사이즈는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적 메모리 할당은 처음에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없으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은 또 프로그램이 도는 과정에서 할당되는 메모리니까 초창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할당을 한다면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요. 프로세스한테 충분히 줬는지 안 줬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당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별로 그렇게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많이 안 받아가지고 프로세스가 충분히 현재 있는 걸로 충분히 페이지 폴트 없이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도는 과정에서 할당된 프레임의 개수를 좀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를 든 것들이 페이지 교체에서 예를 들었을 때 항상 이 프로세스한테 몇 개의 프레임이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고정적으로 할당을 했는데, 그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이제 빅팀을 선정을 했죠, 그죠? 그걸 우리는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할당된 프레임 안에서 빅팀 페이지를 선정하는 것, 그걸 이제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의 페이지 프레임을 빅팀으로 선정할 수도 있게 하는 것, 이게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프로세스한테서 페이지를 빅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의 페이지를 집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나한테 할당된 프레임의 개수가 증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죠?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함으로써 동적으로 이제 이게 조정이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빅팀을 관리하기 위해서, 즉 모든 페이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빅팀 선정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클락 알고리즘을 쓸 때 서큘러 큐로 페이지들을 쭉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로컬 리플레이스먼트 기법만 쓴다면 그 큐의 크기가 작겠죠. 그 프로세스에 할당된 놈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빅팀 선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서큘러 큐가 커지게 되는 거죠. 대신 로컬은 프로세스마다 그런 큐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글로벌은 시스템 와이드로 하나만 딱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리플레이스먼트 정책도 글로벌하게 하냐 로컬하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뻔하다, 딱 이것만 돌아가는 특수 목적 시스템이다, 그러면 사실은 픽스드 알로케이션에 로컬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걸 써도 돼요. 필요한 양이 딱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를 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프레임 알로케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쓰든, 그리고 빅팀을 글로벌하게 찾든 로컬에서 찾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스래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 스래싱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페이지 프레임이 부족할 경우 어떤 놈을 빅팀으로 선정해서 쫓아낼 것인가, 그래서 페이지 폴트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라는 알고리즘을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프로세스에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너무 과도하게 적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빅팀을 선정한다 한들 페이지 폴트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메인 코드. 이걸 보면 이 메인 함수가 일단 접근이 되어야 되니까 메인 함수 텍스트 섹션이 당연히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하나의 페이지 프레임에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이 코드가 접근하는 변수를 봅시다. i라는 로컬 변수가 있고
A와 B와 X 이게 뭐 전역 변수든 로컬 변수든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변수가 있고 그럼 총 4개의 변수가 있죠. 근데 운 나쁘게 이 4개의 변수가 각각 서로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기계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이게 다 서로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B는 여기에 올라와 있고 X는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I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는 없어.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한테 피지컬 프레임이 하나 더 할당이 되어 가지고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I가 딱 올라온다면 그러면 이 루프를 도는 동안에 10만 번의 루프를 도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나 인스트럭션은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죠. 그죠? 따라서 페이지 폴트 한 번도 발생 안 하고 깔끔하게 재빨리 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프레임이 하나 딱 부족해가지고 하나 딱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루프를 한번 돌 때마다 페이지가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쫓아내고 다시 뭔가를 올리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겠죠. 루프를 돌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루프 돌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힌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루프 한번 돌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딱 한 번만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이 루프를 도는데 총 10만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죠. 프레임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페이지 폴트는 한 번도 발생 안 하는데 프레임이 하나가 부족한 바람에 10만 번, 최소한 10만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프레임 하나 때문에 페이지 폴트 레이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한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이 없으면 페이지 폴트 레이시 급격하게 높아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지고 페이지 폴트가 엄청나게 자주 발생한다는 뜻은 IO가 자주 발생한다는 소리죠. 그놈을 디스크에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IO가 자주 발생하면 CPU는 IO가 발생하는 동안 일을 못하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일단은 여러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는 가정에서 다른 프로세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도 IO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프레임이 부족해가지고 IO를 다 발생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시스템은 IO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낮죠. 실제로 유용한 일을 CPU는 못하죠. 그죠? 이 경우 OS의 롱텀 스케줄러가 어떤 판단 미스를 내리냐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매우 낮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 놀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프로세스를 이 스케줄링 시스템에 편입시켜도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를 시스템에다 편입시켜버려요. 추가해버려요. 즉 롱텀 스케줄러가 새로운 놈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높아지죠. 그러면 새로운 놈이 들어오면 그 놈한테 메모리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한테서 뺏어가지고 또 그 놈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 각 프로세스당 필요한 메모리 양이 부족한 메모리 양이 더 늘어나죠. 더 부족해져요. 더 부족해지니까 페이지 폴트는 더 늘어나죠. 그죠? 더 늘어나니까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니까 롱텀 스케줄은 또 더 받아들이죠. 프로세스를. 그럼 더 메모리가 부족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페이지 폴트 레이시 급격하게 증가해서 계속 페이지에 대한 수압만 발생하는 IO만 발생하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스래싱이라고 불러요. 스래싱. 이 스래싱은 시스템의 성능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현상이죠.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프로세스가 현재 돌고 있다는 뜻이고 Y축은 CPU 유틸라이제이션이죠. 자, 처음 이쪽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되면서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널널하죠. 널널하니까 페이지 폴트 없이 할 일만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럼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은 동안은 계속 프로세스가 생길 때마다 CPU가 할 일이 많아져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메모리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한 거죠. 부족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발생하기 시작하다가 이 시점에 다다르면 이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페이지 폴트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프로세스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발생시킨 페이지 폴트로 인해서 IO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IO 때문에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 시점에서 프로세스가 또 하나 더 늘었어요. 더 늘면은 메모리가 부족한 프로세스의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예에서 봤듯이 한 끗 차이였죠. 한 프레임만 부족해도 페이지 폴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프로세스가 하나만 더 발생해도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할당이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들의 프레임 개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급격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으로 프레임 수가 부족한 프로세스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페이지 폴트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급격하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세스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현상이 가중이 되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프로세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시점, 즉 급격하게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는, 페이지 폴트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급격하게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고 실제로 프로세스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IO만 계속 처리하면서 웨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바로 스레싱이 발생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스레싱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프로세스의 개수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프로세스당 할당되는 프레임의 개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급격하게 페이지 폴트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서 스레싱에 진입하게 되는 거구나. 그럼 결국 우리가 그런 스레싱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도하게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 스레싱이 과거에는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서 몇 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몇 개 막 실행시키다 보면 IO만,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빨간불만 켜져 있고 화면은 움직이지 않는 먹통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때는 메모리가 매우 작았으니까 1메가, 4메가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메인 메모리 크기가. 그때는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메모리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뻔한데 메모리는 엄청나게 커져 버렸으니까 스레싱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감을 못했을 텐데 실제로 이거 한번 체감해 보면 스레싱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현상인지 알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먹혀들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 발생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실제로 운영체제가 그러면 스레싱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많이 실행되면 스레싱이 안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실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자가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은 스레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더블 클릭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겠습니다. OS가 이렇게 반응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죠? 일단 내가 더블 클릭했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뒷감당을 유저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구나. 내 잘못이네. 이렇게 해야지 OS가 사람이 시키는 일을 거부해버리는 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즘 사용하는 법령 운영체제들은 스레싱을 막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대처를 하지 않아요. 했다가는 더 욕을 먹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스레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각 프로세스가 접근하고 있는 페이지들, 즉 자주 접근하는 페이지들이 메모리에 다 올라와 오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로컬러티에 해당하는 건지, 즉 자주 접근하는 인기 많은 부분인지를
OS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 부분을 자주 접근하다가 좀 지나면 저 부분을 자주 접근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프로세스는 하나의 로컬러티에서 다른 로컬러티로 마이그레이트 이전한다. 그죠?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루퍼 10만 번 돌고 나서 루프를 빠져나온 다음에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루프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자주 접근하는 페이지가 다른 곳에서 형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실제로 현재 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의 로컬러티를 메모리로 다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프레임의 개수가 그때그때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실은 왜 스래싱이 발생하냐? 결국 그 말은 각 프로세스의 로컬러티의 크기의 합이 메모리 사이즈보다 할당된 메모리 사이즈의 합보다 더 크면 그럼 로컬러티가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뭐 실제로 OS에서 쓰든 안 쓰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워킹셋 모델해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이론적인 스래싱 대처 방법을 보기 전에 그 워킹셋 모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로컬러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워킹셋 모델 자체가 로컬러티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로컬러티란 프로그램이 어떤 순간에는 현재 접근하고 있는 소수의 페이지만 계속 접근한다라는 프로그램의 동작 행태를 말하는 거죠. 지역성, 한글로 말하면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참조 지역성.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임의 시간, 델타 t 시간 안에 델타 c 시간 내에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의 일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참조하더라라는 현상이고 이 behavior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가 temporal locality에서 시간 지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참조된 페이지가 곧 다시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펜놈은 또 펴진다. 이 뜻이에요. 펜놈은 계속 펼 거다. 한 놈만 펜다 이 뜻이에요. 대표적인 코드상의 그 형태가 루프죠. 루프 안에 있는 페이지만 계속 참조되고 또 참조되고 또 참조되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현재 참조됐으면 다음에도 참조될 것이다. 그 조만간 또 참조될 것이다 라는 게 시간 지역성이고 공간 지역성이라고 있는데요. 스파셜 로컬러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CPU가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를 접근 중이면 그 주변 페이지도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간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rray traversal 배열을 쭉 순차 탐색을 한다. 그러면 내가 array 1번, array 인덱스 1번을 봤으면 그 다음에 array 인덱스 2번을 보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볼 거고 4번을 볼 거고 즉 1번을 봤으면 1번 옆에 있는 2번도 곧 보게 될 거다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간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로컬러티를 가지게 되더라. 그럼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 자, 이게 그 실험 결과 그래프예요. 자, X축이 execution time이에요. 즉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축이 메모리 주소, 즉 이 프로세스가 접근하는 메모리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메모리 위치를 페이지 번호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자, 이 시점 봅시다. 이 시점을 보면 메모리 접근이 요 놈들 그리고 여기 조금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발생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로컬러티가 뭐예요? 바로 스파셜 로컬러티예요. 공간 지역성. 그 말인즉슨 여기에 요 부분을 접근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접근하죠. 그죠? 아래 위로 요 근처는 다 접근하더라. 즉 한 부분을 접근하면 그 근처 놈도 다 접근하더라라는 공간 지역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혀 접근 안 하죠. 그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공간 지역성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거는 다 접근하죠. 이런 식으로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보면 공간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가로축을 한번 봅시다.
가로축을 보면 적절한 예가 이걸 볼까요?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 이렇게 가로를 보면 이 시점 0부터 요 시점까지는 접근이 안 됐죠. 요 페이지가. 근데 요 시점부터는 이 페이지가 이 근처에 있는 페이지들이 계속 접근이 되죠. 그죠? 이렇게 계속 접근이 되죠. 즉 한 번 접근되니까 또 접근되고 또 접근되고 그 다음에 또 접근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접근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 지역성이죠. 그러니까 접근된 놈은 곧 다시 접근된다 라는 시간 지역성. 이런 시간 지역성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요 부분 시간 지역성 가지죠. 그죠? 요 부분도 시간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역성 다 가지죠. 그죠? 한 번 접근되니까 당분간은 계속 접근하고, 그죠?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역성을 가지는구나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요 페이지부터 뭐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처음부터 이 상태까지는 거의 접근이 안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페이지들은 25번부터 29번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요 기간 동안 메모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러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가 요 시점이 딱 되니까 로컬러트에 포함된 거예요. 집중적으로 막 접근이 되죠. 요 페이지들이. 그죠? 그래서 로컬러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의 로컬러티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로컬러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시점에서의 로컬러티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컬러티도 변하고, 그리고 스파셜 로컬러티, 템포럴 로컬러티도 다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로컬러티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건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로컬러티를 기반으로 이제 그 스레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워킹셋 모델을 보도록 합시다. 워킹셋이 뭘까요? 일을 하는 집합이라는 뜻이죠. 워킹셋이 이게 사실은 페이지들의 집합이에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들의 집합인데 어떤 페이지냐? 워킹하는, 일을 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메모리가 일을 해요? 메모리는 액티브하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진 않죠. 수동적으로 CPU가 데이터에 접근하면 그걸 읽어서 주는 그 역할만 해줄 뿐이지 자기가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진 않죠. 그죠? 그럼 뭔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요즘에는 메모리가 일을 하는 메모리도 나오긴 나와요. PIM, Processing Memory 해가지고 DRAM이나 뭐 PRAM 이런 메모리에 간단한 회로를 붙여가지고 프로세싱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고전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메모리는 그냥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페이지가 일을 한다. 워킹하는 페이지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CPU가 접근하는 페이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가 접근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기준으로 뭔가 일을 하자라는 게 워킹셋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워킹셋을 우리가 이제 워킹셋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워킹셋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CPU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우리가 잘 알아내는 건데 이걸 알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현재 시점에서의 로컬러티가 어딘지 어느 페이지가 로컬러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그 로컬러티에 해당되는 놈들한테 그놈들이 메모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프레임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한 가지 그 페이지들은 빅팀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워킹셋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냥 이런 워킹셋 모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워킹셋을 추론해보자 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게 워킹셋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재 워킹셋들, 즉 로컬러티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페이지들, 그 페이지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델타예요. 델타. 이 델타는 워킹셋을 도려내기 위한
윈도우예요. 즉 CPU가 접근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인데 CPU가 한 100만 년 전에 접근한 페이지도 그러면 워킹셋에 포함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현재 시점의 로컬러티에 포함되는 페이지들을 도려내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현재 시점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윈도우를 워킹셋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이죠. 창. 즉 이 범위 내, 시간 범위 내에 접근된 페이지들의 집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시간 범위를 정한 게 바로 워킹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타임으로 정하지 않고 인스트럭션의 개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는 페이지 레퍼런스의 횟수로 정할 수 있다. 즉 최근 100번의 페이지 레퍼런스, 최근 1000번의 페이지 레퍼런스, 그런 식으로 윈도우를 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델타를 그렇게 정했다고 치면 WSTI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TI가 시점이에요. TI 시점, 이게 타임이에요. 타임. 이 타임 역시 그냥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시점. 이 시점의 워킹셋은 어떤 시점이냐면 현재 시점부터 현재 시점 빼기 델타, 그러니까 과거 델타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가 페이지 레퍼런스의 횟수라고 친다면 현 시점에서 과거 델타번 페이지 접근까지, 최근 델타번의 페이지 접근이죠. 그 사이에 접근된 페이지들의 집합을 워킹셋 TI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고 이 사이에 접근된 페이지들은 우리가 그냥 로컬러티에 포함된 페이지다라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면 좋겠죠. 우리가 요 안에 TI부터 TI-델타 사이에 접근된 페이지들이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의 로컬러티를 포괄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프레임을 관리해주고 빅팀을 선정하고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근데 이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 정확도는 사실은 델타에 많이 의존해요. 만약에 윈도우가 델타가 너무 작으면 너무 작은 구간을 대상으로 워킹셋을 찾아낸다. 그러면 실제로 큰 로컬러티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경우에 저 루프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엄청 큰 루프가 페이지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 많은 페이지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했다가 또 돌아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으면 그 많은 페이지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윈도우 사이즈가 되어야 되죠. 근데 델타가 너무 작아버리면 그걸 워킹셋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워킹셋은 로컬러티에 포함되는 페이지가 워킹셋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떨어지죠. 반대로 델타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러면 사실상 워킹셋이 이미 지나간 페이지들까지도 그러니까 로컬러티, 그래서 현 시점의 로컬러티가 아닌 페이지마저도 워킹셋에 포함되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과거 오래 전의 것까지도 워킹셋에 포함시켜 버리면, 그러면 사실 그 페이지는 옛날에 접근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워킹셋에 포함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델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워킹셋의 정확도가 워킹셋과 실제 로컬러티의 일치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킹셋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윈도우 워킹셋 윈도우를 기반으로 워킹셋을 정의할 때 이 네모 있죠, 네모. 이게 그냥 윈도우예요. 창이에요. 이 창이 오른쪽으로 쭉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창이 진도가 페이지 레퍼런스가 일어날 때마다 이 창이 한 칸씩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이게 TI가 되는 거고 현재 시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요 간격이 이게 바로 델타죠, 델타. 그래서 TI부터 델타 사이, 즉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페이지들, 이 창 안에서 보이는 페이지들, 그게 바로 워킹셋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워킹셋이 3하고 6이죠, 그죠? 3과 6이 워킹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페이지 3번과 페이지 6번을 자신의 로컬러티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것만 계속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델타를 잘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잡기는 쉽지 않지만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속 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세서 PI의 워킹셋의 크기는 워킹셋 사이즈 i라고 해요. 현 시점에서 프로세서 PI의 워킹셋 사이즈를 WSSI라고 그러자. 워킹셋 사이즈가 뭐예요? 이 워킹셋에 포함된 페이지들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방금 위에서 본 그림에서 3과 6이 워킹셋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과 6이.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워킹셋 사이즈는 2가 되죠. 페이지가 2개 들어있으니까 워킹셋 안에. 그죠? 자,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들의 워킹셋 사이즈를 다 합한 거를 D라고 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워킹셋을 제대로 잡았다면, 델타를 적절히 잘 잡아가지고 워킹셋을 로컬러티를 잘 잡아냈다면 이 로컬러티에 포함되는 페이지들은 메모리에 반드시 올라와 있어야 되죠. 메모리에 못 올라와 있으면 페이지 폴트가 바로 발생하죠.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든 루프 10만 번 도는 거에서 봤듯이 한 프레임만 부족해도 페이지 폴트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워킹셋에 포함된 워킹셋의 크기만큼은 최소한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각 프로세스의 워킹셋 사이즈를 다 더해서 그걸 D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D를 토탈 디맨드 프레임이라고 해요. 총 요구되는 프레임의 개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총 요구되는 프레임의 개수가 즉 과도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요구되는 프레임의 개수가 만약에 M이 사용 가능한 프레임의 개수예요. 실제로 D램에서 사용 가능한 프레임의 개수예요. 총 요구되는 프레임의 개수가 실제 존재하는 프레임의 개수, 사용 가능한 프레임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못 준다는 뜻이죠. 프레임을 할당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무조건 스레싱이 발생한다. 그죠? 물론 워킹셋이 잘 도려내졌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스레싱이 발생하죠. 반드시 필요한 프레임의 개수만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워킹셋을 추적해가지고 각 프로세스의 워킹셋을 추적해서 사이즈를 다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해서 디맨드 프레임을 구하고 그게 현재 어베일러블 프레임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게 더 크다면 즉 스레싱이 발생할 것 같다면 그러면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서스펜드 시켜야 돼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서스펜드 시키든 아니면 죽여버리든. 근데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니까 일시 중지시켜버려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시키면 그 프로세스는 더 이상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그놈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다른 애들이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D가 M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서를 서스펜드 시켜도 저게 해소가 안 된다. D가 여전히 M보다 크더라. 그럼 또 하나의 프로세서를 또 서스펜드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D가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켜서 스레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우리가 서스펜드 시킨다는 게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의 스루풋을 봅시다. 이 시스템의 스루풋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죠. 근데 만약에 스레싱이 발생해버리면 그 스루풋이 팍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몇 개의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켜가지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일을 다 끝마치고 빠져나가는 프로세스가 생기면 서스펜드 된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결국 모든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스레싱이 발생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짧다는 거예요. 훨씬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서스펜드 된 프로세스마저도 스레싱이 발생한 시점에 비하면 한 상황에 비하면 서스펜드 됐다가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드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서스펜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넌 서스펜드 안 하고 버티면 모든 사람들이 다 늦게 끝나. 근데 서스펜드를 네가 좀 해주면 네가 서스펜드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너도 빨리 끝날 거고 다른 사람들도 빨리 끝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서스펜드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스펜드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내가 시킨 일 지가 마음대로 서스펜드 시켜버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사용자의 지시 없이 사용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OS가 마음대로 프로세스 하나를 서스펜드 시켜버리고 이런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그거는 사실 디자인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OS를 만드는 회사에서 스루풋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사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서스펜드 시킬 거야 라고 우리 제품은 서스펜드를 시키는 제품입니다 라고 광고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제품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서스펜드 안 시킵니다. 사용자의 명령 없이는. 우리 OS는 그런 OS입니다. 그러니까 슬래싱은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너무 과도하게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OS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그 자기의 워킹셋 사이즈보다 더 적은 양의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받았다면 그럼 그놈은 프로세스 그 페이지 폴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겠죠. 그러면 그때 전체 D 값과 상관없이 프로세스를 하나 서스펜드 시킬 수도 있어요. 즉 전체 D 값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배분이 잘못돼 가지고 워킹셋 사이즈보다 더 적은 양의 프레임을 할당받은 상태로 과도하게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킨다면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또는 그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스펜드 시키는 바람에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이제 하나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워킹셋 모델은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조정이 되는 모델이에요. 서스펜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워킹셋 모델을 따르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프로세스 전체가 다 워킹셋 사이즈만큼의 프레임을 받아서 얻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든지 슬래싱 없이 아니면 서스펜드 되는 프로세스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모든 프로세스는 워킹셋 사이즈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다 보장받든지 아니면 서스펜드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동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운 나쁘게 서스펜드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가 돼버렸으면 자기는 서스펜드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한테는 워킹셋 사이즈에 해당하는 만큼의 프레임을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보가 못 됐으면 다른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켜가지고 그놈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할당받아서 확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모자라면 누군가를 서스펜드 시키는데 시켜서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워킹셋 사이즈만큼의 프레임을 받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서스펜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워킹셋 전체를 받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되느냐 아니면 서스펜드 된 프로세스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워킹셋 모델에 따라서 동작하는 OS인데 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가 현재 서스펜드 되지 않고 돌고 있다. 그러면 이놈은 무조건 워킹셋 사이즈만큼의 프레임을 확보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워킹셋 예를 한번 봅시다. 현재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레퍼런스가 되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레퍼런스 되고 있는데 TI 시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T1 시점이. 그리고 델타가 요만큼이에요. 이 델타의 크기가 요만큼이다. 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여기죠. 그러면 이때 T1 시점에서의 워킹셋은 뭐예요? 2번 페이지, 6번 페이지, 1번 페이지, 5번 페이지, 7번 페이지죠. 그죠? 나중에 이건 다 중복이니까. 따라서 1, 2, 5, 6, 7이 되는 거고 이때의 워킹셋 사이즈는 5가 되는 거죠. 그럼 T2 시점에는 시점이 변하면 로컬러티도 변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워킹셋 모델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T2 시점이 되면 이 시점이고 델타의 크기가 요만큼이니까 이 시점부터 요 사이가 이제 워킹셋 윈도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는 3번, 4번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워킹셋이 3과 4가 돼서 워킹셋 사이즈는 2가 되죠. 즉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시점에 따라서 워킹셋도 달라지고
워킹셋 자체, 즉 현재 참조되는 페이지들도 달라지고 워킹셋 사이즈도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워킹셋 모델을 쓰면 아까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동작하는 프로세스들한테 안정적으로 프레임의 양을 보장한다. 워킹셋 사이즈만큼의 프레임 양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페이지 교체 정책에도 쓸 수 있어요. 워킹셋 모델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페이지 P가 워킹셋에 속하면, 그러면 그 워킹셋에 속하니까 로컬러티에 포함되는, 즉 자주 접근되는 페이지란 뜻이죠. 그러면 메모리에서 유지를 하고, 만약에 워킹셋에 포함되지 않는 페이지라면 빅팀으로 선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교체 정책을 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고 하면 전체 프레임들 중에, 전체 페이지들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프로세스든 워킹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그놈이 빅팀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워킹셋 사이즈가 막 변하잖아요, 프로세스가.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워킹셋이 5개에서 워킹셋 사이즈가 5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로 변했다. 그러면 원래 그 5개의 페이지가 들어가 있던 공간이 실제로 현 시점에서는 2개의 페이지 공간만 있으면 되죠. 프레임이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럼 나머지 3개는 현재 워킹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빅팀이 선정이 되어서 쫓겨나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3개가 쫓겨나가버리고 2개만 남게 되죠.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그럼 결국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프레임 알로케이션 정책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동적으로 각 프로세스한테 서로 다른 양의 프레임을 알로케이트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워킹셋 모델 자체는 프레임을 할당하는 양을 결정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페이지 교체를 할 때 빅팀을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워킹셋 모델이 그냥 전체적으로 뭐 교체 정책 따로, 프레임 알로케이션 정책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워킹셋 모델을 쓰면 이 모든 게 다 그냥 워킹셋 모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워킹셋 모델이 꽤 좋아 보이는데 그럼 쓰면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워킹셋 모델을 시스템 안에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페이지들이 이 워킹셋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려면 그 페이지가 최근 델타 시간 내에 참조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 페이지마다 참조된 시점을 알아야 되죠. 가장 최근에 참조된 시점을. 그리고 그 시점이 델타 내에 있는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각 페이지가 워킹셋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오버헤드가 장난이 아니죠. 각 페이지마다 참조된 시점을 적는 타임 필드가 필요할 거고, 스페이스 오버헤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워킹셋에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델타하고 그 값을 비교를 해야 되죠. 또. 그래서 그 델타하고 그 값을 비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프록시메이션도 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 빗, 에디셔널 레퍼런스 빗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레퍼런스 빗 하나를 둬요. 이 레퍼런스 빗. 그리고 이 레퍼런스 빗은 처음에 이 페이지가 메모리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접근이 되어서 메모리로 올라올 때 1로 세팅이 돼요. 그러다가 5,000번, 그러니까 델타를 워킹셋 윈도우를 10,000번의 페이지 레퍼런스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5,000번에 한 번씩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보내줘요. 5,000번 지났어, 5,000번 지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00번에 한 번씩 인터럽트가 오면 이 레퍼런스 bit의 값이 additional reference bit로 이거 카피가 돼요. 그리고 원래 여기 있던 비트는 다시 이쪽으로 카피가 되고, 그래서 두 개의 additional reference bit을 사용하고
하나의 원래 레퍼런스 빗을 사용해서 5천에 한 번씩 이렇게 카피를 해준다. 이런 방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5천에 한 번씩 카피를 할 때 원래 레퍼런스 빗 값이 이쪽으로 카피가 되면서 레퍼런스 빗은 0으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카피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타이머 인터럽트가 나와가지고 방금 카피가 됐어요. 그러면 이 비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 비트는 어떤 정보를 담게 돼요? 방금 카피가 된 정보니까 최근 5000시간 동안 레퍼런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비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bit은 뭐겠어요? 최근이 아니라 5000시간에서 10,000시간 사이에 참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비트를 보면 최근 10,000시간 내에 참조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두 비트만 가지고 워킹셋 윈도우가 만이라고 했을 때 두 비트만 있으면 10,000시간 내에 참조가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워킹셋 윈도우를 델타로 잡았을 때 정말 델타 시간 내에 참조된 것만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있을까요? 이 값들 중에 1이라는 값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거는 10,000시간 내에 참조된 놈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제일 왼쪽 비트를 한번 봐요. 제일 왼쪽 비트. 요 놈은 방금 카피가 됐으면, 방금 오른쪽 비트로부터 카피가 됐으면 요 비트는 실제로 5천에서 10,000 사이에 참조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부터 4,999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세 비트는 이 왼쪽에 있는 두 비트는 변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제일 왼쪽 비트는 사실상 14,999시간까지의 정보를 5천에서 9,999까지의 아니 14,999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 세 비트를 가지고 세 비트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워킹셋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는 최악의 경우 0부터 14,999시간까지의 참조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킹셋 윈도우를 4,999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0%의 에러가 나는 거예요. 워킹셋 윈도우 사이즈보다 50% 더 긴 윈도우를 가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팍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워킹셋에 포함되지 않는 페이지마저도 워킹셋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겠어요? 5,000번에 한 번씩 이렇게 카피를 해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0번에 한 번씩 카피를 해주자. 그러면 그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번에 한 번씩 카피를 해주는 대신에 이 비트, 에디셔널 비트를 더 늘리는 거예요. 10개로 늘려야 돼요. 10개로. 이렇게 10개로 늘려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1,000에 한 번씩 1,000번에 한 번씩 카피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제일 마지막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비트는 9,000에서 10,000 사이가 아니라 9,000에서 10,999 사이의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차가 999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10%의 오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는 50%의 오차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10%의 오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비트를 늘리고 인터럽트를 자주 걸어주면 정확도는 더 높아지지만 비트가 늘어난 만큼 오버헤드는 커지죠. 스페이스 오버헤드가 커지고 비트를 레프트 시프트 하는 오버헤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헤드를 늘려서 구현을 할 것이냐 아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오버헤드를 줄이고 정확도를 좀 낮추어서 구현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공간에 대한 오버헤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트 시프트 하는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오버헤드가 크지 않는다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dditional reference bit을 한 10비트처럼 정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뭐 한 10%의 오차로 워킹셋을 계속 트레이싱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그렇게 해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워킹셋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더 큰 이유. 그게 바로 델타를 어떻게 결정할까의 문제예요. 델타를 어떻게 결정해요 도대체? 과거 얼마까지 봐야 이게 워킹셋에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세스마다 로컬러티가 다 다르죠. 로컬러티가 매우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그래서 델타를 어디로 딱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델타는 프로세스마다 따로 주기 힘들잖아요. 시스템 와이드하게 그냥 탁탁 줘야지 프로세스마다 따로 인터럽트를 준다, 이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델타를 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델타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프로세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워킹셋 사이즈도 다른데 어떤 프로세스한테는 델타가 너무 커서 워킹셋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로컬러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워킹셋에 포함되는 현상이 생기고, 어떤 프로세스한테는 워킹셋 윈도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로컬러티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커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정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마다 타입을 별도로 준다고 치더라도, 즉 워킹셋 윈도우 사이즈를 별도로 준다고 치더라도 그 프로세스의 워킹셋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가 돌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요. 게다가 프로세스들의 이 돌면서 워킹셋의 그 로컬러티의 크기가 계속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워킹셋 윈도우 사이즈 가지고 그게 다 통용될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꽤 있어 보이는 기법인데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기법이에요. 구현이 상당히 어려워요. 솔루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운영체제들이 이 워킹셋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진 않아요. 사용하고 있진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로만 여러분. 자, 그러면 워킹셋 모델을 실제로 구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각 프로세스마다 가지는 로컬러티를 메모리에 잘 올려놓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로컬러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프로세스의 로컬러티를 파악하는 게. 로컬러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문제죠. 그러니까 워킹셋 모델 자체도 로컬러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델타를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구현도 오버헤드 없이 잘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컬러티를 기반으로 로컬러티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렵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접근해보자. 프로세스의 비헤이비어를 그냥 블랙박스로 둬버리자. 프로세스는 뭐 안에서 뭐 로컬러티가 뭔지 뭐 어떤 페이지를 접근하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프로세스는 하나의 블랙박스고, 프로세스가 지금 메모리가 부족한지 메모리가 안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시그널만 우리가 포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뭐예요? 프로세스가 페이지 폴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시키느냐가 바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세스가 페이지 폴트를 자주 발생시킨다면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페이지가 부족하다는, 프레임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근데 어떤 프로세스는 페이지 폴트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더라. 그러면 이놈은 페이지가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이 너무 과도하게 얼로케이트 되었을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횟수, 페이지 폴트의 빈도를 가지고 추정하자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는 페이지가 부족하고 어떤 프로세스는 페이지가 남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보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모든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게, 모든 프로세스는 프레임의 개수가 할당된 프레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 레이시 줄어들 거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교체 기법은 잘못 디자인된 교체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상현상, 어너멀리라고 했죠. 그죠? P4가 그랬죠. 그래서 제대로 된 페이지 교체 기법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우리가 스레시홀드 두 개를 정해요. 페이지 폴트 레이스의 상한선과 페이지 폴트 레이스의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킨다면
그러면 이놈은 프레임이 부족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한선보다 더 적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이놈한테는 너무 프레임이 많이 간 거 아니냐 불필요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 즉 페이지 폴트 레이시 너무 높은 놈의 경우 더 많은 프레임을 할당을 해주고 그럼 누구로부터 뺏어서 할당을 해줘? 페이지 폴트 레이시 하한선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프로세스로부터 프레임을 뺏어가지고 주자라는 거예요. 즉 페이지 폴트를 적게 발생시키는 프로세스의 프레임을 뺏어서 페이지 폴트를 많이 발생시키는 프로세스한테 주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뭐 로컬러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니까 이 페이지 폴트의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더 주고 덜 주고 빼주고 뺏고 이걸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꽤 합리적인 생각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구현도 매우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버헤드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특히 어디서 없냐면 실제로 보세요. 워킹셋 모델은 워킹셋을 판단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퍼런스를 할 때마다 윈도우가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매번 페이지 레퍼런스가 일어날 때마다 워킹셋이 수정이 되어야 돼요. 레퍼런스 한번 할 때마다 윈도우가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 페이지는 빠졌네, 이 페이지는 여전히 남아있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워킹셋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레퍼런스 할 때마다 그런 알고리즘이 돌아가야 된다고요. 엄청난 오버헤드죠. 그런데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스킴은 뭐예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 레이시 바뀌죠. 프로세스들의. 그죠?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킨 프로세스의 페이지 폴트 레이시 바뀌잖아요. 다른 프로세스들은 바뀌질 않을 거고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킨 프로세스의 그 발생 빈도만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메모리 레퍼런스의 횟수와 페이지 폴트의 횟수는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메모리 뭐 예를 들어서 10만 번 레퍼런스를 할 때 한 번 폴트 나더라. 10,000번 레퍼런스 할 때 한 번 폴트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가 페이지 폴트 레이시 수정이 되는 게 아주 드물게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때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리즘이 돌아야 되는 빈도, 횟수가 워킹셋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덜 돌아도 된다. 즉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모델은 오버헤드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현 가능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구현 가능한 모델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걸 써나? 이거 안 써요. 왜 안 써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페이지 폴트 레이시 로어 바운드보다 낮아가지고 이놈한테서 페이지 프레임을 하나 뺏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뺏어야 돼요 도대체?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 중에서 어떤 놈을 뺏어야 돼요? 그걸 뺏으려면 또 이 워킹셋에 포함되지 않은 놈을 뺏어야 되잖아요. 로컬러티에 포함되지 않은 놈을. 그죠? 그래서 로컬러티에 포함되지 않는 놈이 누군지를 또 알아야 돼요. 결국 로컬러티를 알아야 되네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페이지 교체 기법 용어는 쓸 수 없고 페이지 교체 기법이 별도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프레임의 개수가 많은 놈한테 즉 페이지 폴트 레이시 낮은 놈한테 한테서 페이지 프레임을 뺏기 위해서 어떤 놈을 빅팀으로 선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RU 같은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LRU 알고리즘한테 야, 그 프로세스에서 LRU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프레임 하나, 빅팀 하나 선정해줘. 그 놈을 쫓아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스킴은 이 자체로는 프레임의 개수를 정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별도의 빅팀 셀렉션 방법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워킹셋 모델하고 다르죠. 워킹셋 모델은 빅팀 셀렉션까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프레임 알로케이션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주로 버추얼 메모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은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들 그리고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중요 이슈가 아닌 사이드. 자, 지금부터는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부가적인 장점, 사이드 이펙트인데 좋은 점이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카피 온 라이트하고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카피 온 라이트는 뭐냐면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카피 온 라이트, 쓸 때 카피를 하겠다. 뭔가 데이터를 쓸 때 그때 써야 카피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왜 말을 하냐면 우리가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포크할 때,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자식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고스란히 카피한다고 그랬어요. 디폴트로, 그죠? 카피를 하고 그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하고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죠? 똑같아지는데 그러고 나서 자식이 이그젝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싹 바뀌어버리죠. 그죠? 싹 바뀌게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카피한 채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크리에이트 한다는 뜻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자식을 포크를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다가 부모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메모리 카피로 전부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버추얼 메모리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자기만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거는 완전히 나만의 공간은 완전히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카피를 해서 만들어준 거라고요. 근데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프로세스는 자기만의 공간을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만 본다고요. 실제 메모리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전혀 보지를 못해요.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거죠. 벽을 딱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관리는 OS가 담당하고 프로세스 D는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일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OS가 이 실제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프로세스는 그냥 로지컬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카피하는 일을 굳이 해야 되냐? 어차피 실제로 D램상에서 카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프로세스는 보지를 못하니까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면 그건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있어, 네 거 만들어 놨으라고 말을 해주고 실제는 카피하지 말자 이거예요. 실제는 카피하지 말고 부모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자식 프로세스가 완전히 공유를 하게 만들어 버리자. 우리가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테이블을 똑같은 프레임을 가리키게 만들면서 공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방법을 사용해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면 그 차일드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부모의 페이지 테이블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프로세스가 완전히 똑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하게 똑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지컬하게는 각각 자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피지컬하게 똑같은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프로세스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메모리 카피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 큰 프로세스라는 덩어리를 카피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크할 때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실제로 데이터를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을 바꿨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이그젝 시스템 콜을 통해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싹 갈아엎을 때 그때는 진짜 바꿔줘야 돼요. 실제로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또는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갈아엎을 필요가 없더라도 자식 따로 돌고 부모 따로 돌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뭔가 자기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게 피지컬 메모리에 라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그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둘은 독립적인 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카피 온 라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유하고 있는 페이지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피본에다 라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알겠죠?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프로세스 1번이 프로세스 2번을 포크를 했어요. 포크를 했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뭐 포크를 했든 아니든 어쨌든 공유가 됐든지 이 모든 프로세스들은 다 똑같은 이 페이지 피지컬 메모리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세스 1번과 프로세스 2번이 똑같은 페이지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이제 프로세스 1이 페이지 C에다가 프로세스 1이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 페이지 C에 대한 라이트가 프로세스 2번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2번도 똑같이 페이지 C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1이 페이지 C에다 라이트를 하려고 하면, 공유된 페이지에 라이트를 하려고 하면 그때서야 페이지 C를 다른 프레임을 할당받아 가지고 카피를 해요. 페이지 C에 카피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트를 해줘요. 여기다가 카피본에다가 라이트를 해요. 라이트를 하고 매핑 테이블은 원래 원본은 페이지를 가리키던 매핑 테이블을 카피된 버전을 가리키도록 매핑 테이블을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가 이제 이 두 페이지가 분리가 된 거죠. 그죠? 공유된 페이지가 아니라 각자만의 페이지가 된 거죠. 그래서 라이트가 일어나지 않은 페이지 A나 페이지 B는 여전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트가 일어난 페이지 C만 그때서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둘 중에 라이트를 하는 놈이 많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트가 전체 어드레스 스페이스 영역에서 다 일어난다면 완전히 분리가 될 거고, 전체 어드레스 스페이스 영역에서 다 일어나지 않고 일부만 라이트가 일어난다면 일부만 분리가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는 프로세스 1번이 프로세스 2를 만들었다고 칠 때, 그리고 프로세스 2번이 이그젝 시스템 콜을 호출하지 않고 그냥 프로세스 1번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최소한 텍스트 섹션은 라이트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즉 리드 온리만 이루어지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라이트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계속 공유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프로세스들은 그걸 모르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OS가 메모리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냥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가 일어난 소수의 페이지에 대해서만 실제로 분리가 일어나서 각자 자기 걸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실세계를 숨겨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피 온 라이트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공유, 디폴트는 공유다. 디폴트는 공유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만 분리를 시키겠다 라는 정책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맵드 파일이에요. 자,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파일인데, 프로세스가 접근하는 파일인데, 그 파일을 파일 데이터로 접근하지 말고 이 파일의 전체 데이터를, 컨텐츠를 어드레스 스페이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 주소 공간 안에다가 파일 데이터를 매핑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매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일의 첫 번째 바이트는 몇 번지, 메모리 주소 번지, 로지컬 어드레스로 몇 번지, 두 번째 바이트는 그 다음 번지, 세 번째 바이트는 그 다음 번지, 이런 식으로 파일의 내용을 어드레스 스페이스에다가 싹 집어넣어 버려요. 매핑을 시켜요. 주소를 매핑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파일에 대한 접근을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파일 데이터 자체가 전부 다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메모리 액세스로 접근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버추얼 메모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실제로 파일을 메모리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키면 버추얼 메모리가 없다면, 그러면 그게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전체 파일이 메모리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올라와야 된다고요. 매핑을 시키는 순간. 그러면 사실 내가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메모리에 다 올라오죠.
나는 이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그냥 첫 번째 한 2바이트만 읽고 끝을 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매핑되는 순간 메모리가 다 올라와야 되죠. 그죠?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통해서 디맨드 페이징 이런 걸 안 쓰니까. 그죠? 그러면 메모리 낭비가 엄청나게 심해진다고요. 그리고 IO도 많이 발생하죠. 파일 전체를 메모리로 다 올려야 되니까 IO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로 버추얼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는 개념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버추얼 메모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접근하는 페이지만 디맨드 페이징을 통해서 메모리로 올라오죠. 그래서 파일을 매핑시키다 하더라도 파일에다가 어드레스를 다 로지컬 어드레스를 부여해가지고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어에다가 파일 컨텐츠를 다 집어넣고 파일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게 접근될 때만 실제로 그 파일 컨텐츠가 메모리로 올라오게 되죠. 페이지 단위로.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모든 파일 컨텐츠가 메모리로 다 올라오는 일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메모리 웹드 파일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파일에 대한 접근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해야 돼요. 즉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파일을 접근한다는 의미는 그 세컨더리 스토리지, 즉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레이어가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 지나가지고 그걸 다 통과해서 결국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IO로 인한 시간은 둘째치고 그거 말고 IO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 OS의 소프트웨어, 파일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요. 그죠? 근데 메모리 맵드 파일을 쓸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지냐면 리드 라이트 같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스템 콜이 아니라 그냥 로드 스토어 명령을 가지고 메모리 액세스 명령을 가지고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파일 컨텐츠를. 왜? 다 주소가 매핑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주소가 매핑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지 않고도 파일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맵드 파일로 하면 좋아져요. 그러면 그냥 그 좋은 거를 왜 버추얼 메모리에서만 쓸 수 있냐? 그 이유는 아까 말했죠.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 디맨드 페이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일을 메모리 매핑시키는 순간 전체가 다 메모리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IO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도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IO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서 버추얼 메모리가 아닌 경우는 안 쓰는 경우에는 메모리 맵드 파일을 쓰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쓸 경우만 메모리 맵드 파일을 쓰는 게 효과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파일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메모리 접근 명령으로 파일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메모리 매핑으로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하면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몇 번지에 가서 읽어라 로드 명령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바이트는 플러스 1 주소를 하나 증가시켜서 접근하면 두 번째 데이터가 읽혀지는 거죠. 그럼 일단은 내가 접근하는 파일 데이터가 메모리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최초 접근 시 당연히 그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파일 컨텐츠가 한 페이지 분량으로 메모리로 딱 올라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접근될 때 한 번 페이지 폴트가 나서 메모리로 올라올 거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두 번째 바이트도 올라와 있죠. 페이지 단위로 올라왔으니까 페이지 폴트를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페이지 폴트 없이 그냥 바로 메모리 접근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많아봐야 우리가 전체 파일 콘텐츠를 다 스캔한다고 치면 전체 파일이 한 번 메모리로 올라오는 만큼만 페이지 폴트가 나는 거죠. 그게 최악의 경우죠. 그러면 실제로 접근하는 놈만 접근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해서 일부만 메모리로 접근하는 놈만 메모리로 올리는 효과가 없어지죠. 대신 그건 최악의 경우고 최상의 경우는 뭐예요? 내가 파일 오픈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바이트만 딱 읽고 그 파일을 다시 닫아버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바이트를 읽기 위해서 첫 번째 페이지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메모리로 올라오겠죠? 그죠? 그럼 한 번의 페이지 폴트, 즉 한 번에 한 페이지 IO만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첫 번째 페이지를 올리고 나서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다 읽고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 해버리면 그러면 페이지 폴트 한 번으로 4096바이트, 페이지 사이즈가 4096바이트라고 할 때 4096바이트에 대한 접근이 페이지 폴트 한 번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 맵드 파일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파일을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쓰면 fscanf 같은 걸로 접근한다고 쳐봐요. 그럼 fscanf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바이트를 읽어서 그놈을 뭐 캐릭터 스트링에 저장을 했다. 변수 하나 선언해가지고 그 변수에 바이트를 읽어서 저장을 했다. 그러면 그 변수의 한 바이트를 읽어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액세스가 일어나죠. 디스크 액세스가 한번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이트를 읽기 위해서 또 fscanf를 실행해요.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또 IO가 발생해요. 아까 한 IO는 끝이 나버렸고 메모리에서 사라졌고 두 번째 IO를 위해서 두 번째 또 디스크 IO를 발생시킨다고요. 두 번째 바이트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디스크 캐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를 접근할 때마다 디스크 캐시가 없으면 바이트를 접근할 때마다 한 바이트마다 IO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버추얼 메모리에서 디맨드 페이징을 써서 메모리 맵드 파일을 사용을 하면 한 바이트를 접근할 때 그 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 전체가 디맨드 페이징으로 메모리로 올라와 버리죠. 그러면 그 메모리 공간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페이지 교체로 인해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메모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페이지는. 그러니까 그 페이지 내부에 있는 모든 바이트는 그냥 접근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메모리 맵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장점이 버추얼 메모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더라 장점을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메모리 맵드 파일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하나의 파일을 공동으로 접근하는 경우,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상으로는 각자 자기가 매핑을 시키겠지만 그 파일의 컨텐츠를 매핑을 시키겠지만 피지컬하게는 굳이 하나의 파일을 여러 군데다가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OS는 한 카피만 딱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프로세스 A의 버추얼 메모리,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고 프로세스 B의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예요. 둘 다 메모리 맵드 파일로 파일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프로세스 B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1번부터 6번까지, 프로세스 A에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메모리로 디맨드 페이징을 통해서 이 페이지들이 올라올 텐데 피지컬 메모리에는 한 카피만 딱 이렇게 올라와요. 디스크에서 한 카피만 올라오고 그리고 이놈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죠. 1번은 프로세서 A 입장에서는 매핑 테이블을,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요걸 가리키게 만들고 프로세스 B도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똑같이 요걸 가리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이 리드 언리로 오픈되었다 그러면 한 카피만 메모리로 올라오면 끝이죠. 아무도 라이트를 안 하니까 그냥 한 카피 메모리로 올라와 놓고 둘 다 마치 네 거인 것처럼 사용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 맵드 파일을 이런 식으로 공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이용하면 방금 봤듯이 카피 온 라이트 카우를 통해서 메모리 카피 오버헤드와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메모리 맵드 파일을 활용을 해서 IO를 대폭 줄일 수도 있더라. 그리고 파일 데이터 접근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더라. 파일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거둘 수 있다.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면.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메일을 보내세요 저한테. 자, 이제는 나머지 버추얼 메모리와 관련된 서틀 이슈들, 그러니까 주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프리페이징이에요. 이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순수한 디맨드 페이징을 쓰면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메모리에 안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작하면 계속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메모리에 뭔가가 채워질 때까지는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폴트, 많은 수의 페이지 폴트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프리페이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페이징 하겠다는 뜻이죠. 미리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켜서 미리 많이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미리.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 때 한 페이지 가져오고, 페이지 폴트 발생시켜서 또 한 페이지 가져오고가 아니라, 한 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한 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몇 개의 페이지를 그냥 메모리에 올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시작하면 처음 몇 개의 페이지, 즉 코드 텍스트 섹션에 처음 몇 개의 페이지는 그냥 메모리에 올려버리자. 그러면 페이지 폴트 없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죠? 한 번의 IO를 통해서 쭉 읽어서 몇 개를 쭉 한꺼번에 읽어서 그냥 메모리에 딱 올려버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페이지 폴트 횟수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올려놨더니만 안 쓰더라. 그러면 이제 손해보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올릴 때 몇 개를 올릴 것이냐, 이것도 잘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페이지를 한 번에 처음에 올리겠다. 그러면 5페이지를 다 쓰면은 제일 성공한 거고, 페이지 폴트 없이 5페이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한 페이지만 쓰고 안 쓰더라. 그러면 나머지 4페이지는 쓸데없이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효과는 몇 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페이지의 사이즈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페이징 기법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자를 때, 똑같은 크기로 자를 때 페이지 사이즈 기준으로 자르는데, 그 페이지 사이즈를 크게 잡으면 그럼 페이지의 개수가 줄어들죠. 전체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큼직큼직하게 잘랐으니까 페이지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디스크에서 가져오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죠. 페이지 단위로 가져오니까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I/O 측면에서도 좋아요. 그죠? I/O 횟수도 줄어들고 효율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가 크면 어떤 장점이 또 있을 수 있냐면, 로컬러티가 하나의 페이지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죠. 로컬러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러티가 예를 들어서 15KB 정도 해당된다. 그러면 이 15KB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루프라고 할 때, 그러면 원래대로 페이지 사이즈를 4KB로 잘랐으면 4개의 페이지가 올라와야 되니까 페이지 폴트가 4번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를 8KB로 잡았다 하면 2개의 페이지만 있으면 15KB가 포함이 되죠. 따라서 페이지 폴트 2번으로 로컬러티가 다 포함이 되버리죠. 로컬러티가 다 메모리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러티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페이지 프레임이 하나의 로컬러티를 많은 양의 로컬러티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러티 보존차 부면에서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장점만 이야기했는데, 단점은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에요. 즉 페이지 사이즈를 큼직큼직하게 자르면 프레임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게 잘려지잖아요. 페이지 사이즈하고 프레임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러면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제일 마지막 짜투리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사이즈로 자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바이트 딱 남았어. 그럼 한 바이트를 위해서 4KB 페이지를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95바이트는 버리는 거죠. 할당이 됐지만 안 쓰여지는 거죠. 근데 페이지 사이즈를 8KB로 늘렸으면 8191바이트가 버려지는 거죠. 안 사용되고. 그래서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메모리 공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을 제약시했어요.
그야말로 쓸데없이 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페이지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메모리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으로 낭비되는 공간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더라, 중요하진 않더라 라는 경향성이 높아요. 오히려 하드디스크에 대한 효율성, 하드디스크 접근에 대한 효율성, I/O 횟수나 디스크 트랜스퍼 이피션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놈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보다는 I/O로 인한 시간의 비효율성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를 더 키워서 I/O 쪽의 성능을 높이고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을 감수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페이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네, 다음 이슈도 페이지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TLB 리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TLB가 뭔지는 알죠? TLB 리치가 뭐냐면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을 할 수 있는 주소의 범위,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TLB 히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 접근이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거죠. TLB 히트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다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TLB 리치가 TLB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메모리의 양인데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히트가 나서 TLB를 통해서만 주소 변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TLB 리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TLB 사이즈, 즉 TLB 안에 있는 그 엔트리의 개수, 즉 페이지 매핑 정보의 개수죠. 곱하기 페이지의 사이즈.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가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가능한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TLB 리치예요. 그러면 TLB 리치가 크면 클수록 페이지 매핑 테이블을, 페이지 테이블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메모리 액세스, 이펙티브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줄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워킹셋에 포함된, 로컬러티에 포함된 프로세스 페이지들은 전부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끝이 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TLB 미스가 나서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를 하고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TLB 리치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 TLB 사이즈를 키울 수는 없어.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사이즈에 의해서. 그러면 페이지 사이즈를 키워서 TLB 리치를 키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페이지 사이즈를 키우면 TLB 리치가 커진다는 건 맞는데 페이지 사이즈를 키우면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키울 수도 없어요. 물론 요즘 추세가 페이지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 있지만 TLB 리치를 키우기 위해서 페이지 사이즈를 키우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신 운영체제 기술 중에 멀티플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 사이즈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페이지 사이즈를 여러 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즈 페이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페이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몇 메가 단위로 나타나는 경우,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영 체제가 페이지 사이즈는 딱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사이즈가 뭐 몇 가지 이 정도 이런 페이지, 작은 페이지도 있고 큰 페이지도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자를 때,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자를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경우에 작은 페이지를 할당하면 되죠. 그러면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을 작게 만들면서도 TLB 리치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TLB 리치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 프로그램 스트럭처예요.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고 디맨드 페이징을 쓸 때 코딩을 잘하면 페이지 폴트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프로그램 봅시다. 프로그램 1 봅시다. 2차원 어레이, 인테저 2차원 어레이가 있다고 치고 데이터라는 2차원 어레이가 있고 이 2차원 어레이를 초기화하는 코드예요. 이 초기화를 하는데 J는 0부터 128까지 그리고 I는 0부터 128까지 데이터 IJ는 0 이렇게 초기화하면 이게 어떤 순서대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칼럼 메이즈로 초기화하는 거죠. 즉 0,0 다음에 0,1이 아니라 1,0을 초기화하고 다음에 2,0을 초기화하고 3,0을 초기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경우와 밑에 프로그램 보세요. 프로그램 2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0,0 초기화하고 0,1, 0,2 이 순서대로 초기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기화하나 저렇게 초기화하나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페이지 폴트의 횟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의 페이지 안에 128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그 인테저 값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이 배열의 각 로우가 한 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28개 0,0부터 0,127까지가 하나의 페이지에 들어가고 1,0부터 1,127까지가 하나의 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프리프레임의 개수가 128개보다 모자라더라. 즉 모든 페이지가 이 어레이를 담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메모리에 다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프레임의 개수가 많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1번으로 초기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데이터 0,0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가 메모리로 올라오겠죠. 제일 먼저 페이지 폴트가 나서 0,0이 올라오고 나서 두 번째 1,0을 초기화하죠. 그럼 1,0은 아까 처음에 방금 올린 0,0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에 1,0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0,0부터 0,127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1,0을 초기화하려면 또 페이지가 올라와야 돼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0을 초기화하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2,0도 지금까지 읽어온 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또 페이지 폴트가 나요. 그죠? 그런 식으로 127,0까지 페이지 폴트가 계속 나죠. 그래서 127,0까지 페이지 폴트가 계속 나요. 그리고 나서 0,1이 초기화되죠. 이제 J가 1로 바뀌는 거죠. J가. 그죠? 바깥쪽 루프를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0,1이 초기화돼야 되는데 0,1을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는 뭐예요? 0,0이 포함된 페이지에 0,1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0,0이 포함된 페이지는 제일 먼저 올렸잖아요. 지금까지 안쪽 루프를 돌면서 128개의 페이지를 올렸죠. 근데 프레임의 개수가 128개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쫓겨났겠어요? LRU를 쓰든 FIFO를 쓰든지 간에 0,0을 포함된 제일 먼저 읽어드린 페이지가 쫓겨났겠죠, 이미. 그러면 1,0을 초기화하기, 0,1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아까 읽었던 페이지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또 1,1을 읽기 위해서는 1,1은 1,0이 포함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읽었던 페이지죠. 그것도 또 쫓겨났겠죠. 이런 식으로 돌면 결국은 데이터 i,j를 접근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달라요. 그래서 총 128 곱하기 128분의 페이지 폴트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초기화하면. 근데 프로그램 2번 식으로 초기화하면 0,0을 초기화할 때 0,0부터 0,127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올라오죠. 그러면 안쪽 루프를 돌면서 0,0, 0,1, 0,2, 0,127까지는 전부 다 그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 한 번으로 안쪽 루프가 다 돌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깥쪽 루프 i가 1로 바뀌면 1,0부터 이제 초기화를 시작하면 또 페이지 폴트가 나죠. 1,0은 아직 안 올라와 있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폴트가 나고 1,0 안에는 1,0부터 1,127까지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1,0부터 1,127까지 즉 안쪽 루프가 페이지 폴트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바깥쪽 루프에서 i가 1이 증가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한 번씩 일어나고 안쪽 루프에서는 페이지 폴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 128분의 페이지 폴트로 끝이 나버리죠. 그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 2를 사용하면 빈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프리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페이지 폴트는 128분밖에 안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코드를 짜냐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의 횟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더라.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로우 메이저로 행렬을 관리하는지
배열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컬럼 메이즈로 배열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딩도 그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컬럼 메이즈로 배열을 저장하는, 즉 0,0, 1,0, 2,0 이런 식으로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실제로 존재하죠. 포트란 같은 게 그런 랭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랭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열의 순서 관계, 배열이 저장되는 순서 관계에 따라서 초기화, 배열에 대한 순차 접근도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이슈예요. IO 인터락이라는 건데 어떤 페이지는 빅팀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우리가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서 그걸 USB로 카피하려 하고 싶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읽은 파일을 USB로 카피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USB로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와서 일단은 메모리의 버퍼에 올리죠. 버퍼에 올린 데이터를 USB로 다시 내보내는 형식으로 카피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버퍼에 올린 놈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디스크로 쫓겨나 버리면, 그러면 그 놈을 USB로 카피하려고 보면 쫓겨나 버려서 없어. 그럼 다시 또 디스크에서 올려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온 페이지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USB로 쓰기 전까지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B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그래서 피닝이라고 해요. 핀을 꼽는다라고 그러죠. 이 페이지에 핀을 딱 꽂아가지고 요거는 빼지 마. 뺄 수 없어. B팀으로 선정하면 안 돼. 라고 딱 표시를 하는 방법. 이게 IO 인터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IO를 위해서 사용되는 버퍼는 B팀으로 선정되어서 스왑 아웃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는 IO 인터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빅팀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빅팀으로 쫓겨나는 것을 관리를 잘못하다가는 많은 문제가 IO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O 인터락이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버추얼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버추얼 메모리가 사실은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다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죠. 단지 버추얼 메모리의 핵심인 디맨드 페이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다가 보니 메모리 접근이 일어날 때, CPU에서 메모리를 접근하고자 할 때 실시간으로 페이지 폴트로 인한 IO가 발생하게 되어서 성능 저하가 무척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 성능 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빅팀 셀렉션을 잘해야 된다. 페이지 교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LRU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어프록시메이트하는 클락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페이지 폴트를 줄이기 위해서 로컬러티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고, 그 로컬러티들은 웬만하면 메모리에 다 올라와서 보존이 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그 로컬러티가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메모리 프레임도 우리가 제공할 프로세서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로컬러티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들이 필요하다. 기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워킹셋이라는 기법이 나왔었고, 워킹셋이라는 기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컬러티를 일일이 파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스킴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버추얼 메모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